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디올백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징검다리 연휴 중간인 오늘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는데요. 이로써 디올백 사건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맡기라는 수사심의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최초의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첫 소식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상대로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179만 원짜리 샤넬 화장품과 40만 원 하는 듀어스 위스키, 300만 원짜리 디올백 등 모두 500만 원 넘는 금품을 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인을 국정자문위원회에 임명해달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청탁도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쟁점은 직무 관련성입니다.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최 목사가 준 금품은 김 여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했습니다.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위스키 등 500만 원 넘는 금품을 선물 정도로 본 겁니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받은 금품을 신고해야 처벌을 피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신고 의무도 없다며 윤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상대방인 최 목사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애초에 금품과 대통령 직무 사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라고 했습니다. 뇌물죄도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윤 대통령과 공모 증거도 없다며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최 목사를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무혐의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를 뒤집고 검찰이 불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며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를 검찰이 엎어버린 셈입니다. 최 목사 측은 검찰이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는 외면하고 오직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위해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검찰이 디올백 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린 뒤 5달 동안 부장검사까지 검사 4명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고 통신 내역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단 한 번의 조사는 검사들이 휴대폰까지 반납한 채 이른바 출장 황제 조사 형태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검찰은 결국 무혐의를 주장하는 김 여사 측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팀은 지난 5개월 동안 객관적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수사는 다 했다면서 불기소는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한 차례 조사했습니다.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검사들이 휴대전화까지 반납한 채 조사해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총장이 사과했습니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검찰이 행방을 실제로 확인한 건 디올백 하나뿐입니다. 디올백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는데 부하 직원이 깜빡했다는 김 여사 측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179만 원짜리 샤넬 화장품은 사무실 물난리로 못 쓰게 됐고 40만 원짜리 듀어스 위스키는 경호상 이유로 폐기했다는 김 여사 측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압수수색은 없었습니다. 전담 수사팀이 나섰는데 강제 수사를 한 차례도 안 한 건 이례적입니다. 김 여사와 최재형 목사 사이 오고 간 카카오톡 대화도 모두 임의 제출받았습니다. 통신 내역도 조회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도 안 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였는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한 셈입니다. 검찰 수사는 시작부터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5월 총장 지시로 전담팀이 꾸려지자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등 지휘부가 모두 교체됐습니다. 빈자리에는 친윤석열계 검사로 꼽히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했습니다. 김 여사 경호처 출장 조사도 나중에 보고해 총장 패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새 총장으로는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가깝다는 심우정 총장이 발탁됐습니다. 디올백 불기소 결정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수고하십니다. 심 총장은 공정수사를 취임 일성으로 내세웠지만 김 여사 수사에 대해 기자들 질문을 피해가며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이번 검찰 처분은 수사심의위원회 기소 의견을 뒤집은 최초의 사례가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으라고 권고해도 법원으로 가는 길목에 선 검찰이 재판에 안 넘기겠다고 끝까지 고집한 건데요.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검찰 스스로 뒤집어 엎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솔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재형 목사 측은 지난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날 촬영한 영상 일부를 새로 공개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아니 비상을 그렇게 사오지 마세요. 부하 직원에게 반환 지시를 했다는 김 여사 진술을 반박하는 영상이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와 최 목사는 디올백을 주고받은 대항범 관계로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한쪽이 처벌받으면 다른 쪽도 처벌받습니다. 쟁점이 같은데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는 따로 열렸습니다.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전임 이원석 총장이 피의자 김 여사 한 건만 직권으로 소집했습니다. 심의를 앞두고는 증거 판단이나 법리 해석은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해 가이드라인을 준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국 무혐의 결론을 낸 수사팀과 무혐의를 주장하는 김 여사 측만 참석했고 수사심의는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수사 계속 의견이 나왔지만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일반인들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가 최 목사의 심의 소집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로 열린 수사심의는 8대7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검찰이 소극적으로 수사를 안 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 직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영부인에게 건넨 선물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소해서 일단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무혐의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수사심의는 2018년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의 폐해에 대한 자기 반성으로 도입됐습니다. 권력자는 눈치 보며 불기소 처분하고 정적은 기어코 재판에 넘긴다고 의심살 만한 일은 하지 말자는 취지였습니다. 수사심의 제도를 설계한 한 인사는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이번에 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이로써 청탁금지법은 시행 10년도 안 돼 입법부도 사법부도 아닌 김건희 여사에 의해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고위 공직자인 대통령의 부인이 디올백을 받았는데도 검찰마저 누구 하나 기소하지 않는데 앞으로 문제 삼을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죠. 구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은 직무와 관련한 대가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뇌물죄의 핵심인 대가성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제정에 참여한 인사는 증명이 까다로운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한 법이 청탁금지법인데 검찰이 가능한 가장 좁게 직무 관련성을 해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도 너무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직무 통제를 하는 법이라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묶어줘야 되는 거죠. 그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찾아간 거지 평범한 회사원 부인이었다 찾아가겠습니까? 처벌 조항이 없어 배우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못하더라도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만큼은 제대로 조사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반환,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금품 받았으니까 위법성 여부 따지지 않고 신고해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사실은 했었어야죠. 이참에 법을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분명히 처벌 규정을 둬야 하는데 그 규정을 안 둔 것 자체는 명백히 입법적 불비란 말이에요. 법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검찰이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권력의 상징이고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법적인 통제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받고도 무죄가 선고된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 속에 만들어졌습니다. 검사들의 일탈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 디올백 사건에 대한 검찰의 법 적용이 논란이 되면서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의 불기소 발표가 나온 날 마치 발을 맞춘 듯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곧이어 대통령실은 이 모든 건 야당 탓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사과한다고 끝날 일이냐, 그래도 사과해야 된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사과하면 야당의 먹잇감이 된다는 입장도 드러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명품백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공식 발표하고 1시간여 뒤 브리핑을 자청했습니다. 대통령이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특별검사를 사실상 야당이 결정하도록 한 게 위헌이라며 이 모든 게 야당 탓이라고 했습니다. 야권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으니 윤 대통령은 거부권이라도 행사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위헌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르고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관여 정황이 드러났지만 야당 탓만 하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사과 역시 거부하겠다는 기류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토한다,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입장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이 한 줄이라고 말했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종합적으로 상황을 봐야 한다고만 했습니다. 내부에선 탄핵을 준비하는 야권에 먹잇감만 주는 꼴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괜히 사과를 했다가 사법 리스크만 부각되고 김 여사로 촉발된 윤한 갈등에서 자칫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를 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의 만찬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당에서 먼저 요청했다며 표단속에 나선 거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전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마저 느껴지지만 찬성 여론이 높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하는 게 그만큼 부담스럽다는 걸 방증하는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자신과 부인을 향한 특검법을 윤 대통령이 거부하자 야권은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게 될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로 법안이 돌아오면 모레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나설 예정인데요. 여권 내에서도 이해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계속 거부하는 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2번, 최상병 특검법 3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하자 민주당은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도돌이표처럼 거부권을 쓸 때가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에게도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를 적용하라는 조국혁신당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면서 야당들이 탄핵할 결심을 세우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통틀어 자신 혹은 가족과 측근들 비리에 관한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바로 재표결에 붙여집니다.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 사건의 선거법 공소시효를 고려한 날짜로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동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쟁 유발용 입법 폭주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당연한 거라며 야당이 거부권을 유도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단순히 법안에 대한 거부가 아닌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입니다. 이탈표는 없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특검과 상관없이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특검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김 여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며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본인과 배우자의 특검법에 이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디올백 사건 오늘 면죄부로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났지만 특검의 시간이 또 한 번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법조팀 이준희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일단 오늘 브리핑 형식이 좀 이례적이던데요. 소위 박제되는 게 검찰도 좀 부담스러웠을까요? 사진도 영상도 없었죠? 네, 오늘 검찰은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저희를 포함한 몇몇 방송사가 모두 발언이라도 촬영하겠다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사진 촬영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검찰은 최재형 목사 명예훼손 무혐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가방 수수 행위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한 게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수사 발표는 비공개로 진행한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발표 내용도 최 목사의 청탁 관련 진술이 바뀌었다는 부분에는 자신의 차서 설명했지만 윤 대통령 신고 여부, 김 여사가 검찰 조사 때 정말 사과했는지 여부, 그리고 황제 조사, 총장 패싱 논란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검사들 사이에서도 이건 좀 해도 너무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래도 아무 얘기도 안 나오고 있긴 하죠. 근데 디올백 수사는 그러면 김 여사 무혐의로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직무 관련성에 대해 충분한 해명이 안 됐다. 직무와 무관하면 아무 제한 없이 받아도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거냐. 이런 비판이 감지되는데요. 아직 끝은 아닙니다. 일단 서울의 소리가 검찰 불기소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항고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사건은 공수처에도 고발이 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특검 법안도 변수입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처분이 임박한 거죠. 이게 궁금한데 또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있잖아요. 이거 또 금방 될까요? 네, 일단 오는 18일이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인데 수사팀은 최소 국감 전에는 처분을 끝내겠다는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현재 분위기는 불기소 쪽이 강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최근 김 여사와 주가 조작 컨트롤 타워였던 이종호 씨가 여러 차례 통화한 내용이 알려졌고요. 또 저희가 어제 단독 보도했듯 다른 주가 조작 공범들도 주가 조작 세력들과 짜고 거래한 게 아니라는 김 여사의 입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도이치 사건은 무려 4년을 끌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천 개입 의혹은 이제 초기다. 압수한 내용을 분석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했는데요. 수사 향방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재판부로 가는 길목을 계속 검찰이 막아서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명 씨에 따르면 김 여사가 단수가 좋다며 공천 방식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실제 영향력을 드러내는 발언이 아니냐는 의문이 남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대화 시점은 지난 2월. 국민의힘 총선 후보 공천 결과 발표를 앞둔 때였습니다. 김 여사와 명 씨는 오선 중진 의원이던 김영선 당시 국민의힘 창원 의창 의원을 두고 대화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는 김 의원이 지역구를 김해로 옮겨 경선하면 이길 방법이 없다며 단수 공천을 요구했고 지난 대선 때 몸이 부서져라 대통령을 도왔다고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9차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자 김 여사는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며 기본 전략은 경선이라고 한 차례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거네. 경선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 전략은 경선이 되어야 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다 나오잖아요, 여사가. 나는 거짓말 안 해요, 사람이. 관련 보도가 이루어지자 명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을 전했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텔레그램 내용은 김영선 전 의원과 이준석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일부 본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검찰은 이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최근 압수수색했죠. 저희가 영장 내용을 확인했더니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1층 지역에 출마했던 2022년 재보궐선거와 컷오프된 올해 총선의 대가성을 모두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와 명태균 씨가 나눈 텔레그램을 확보했는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구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와 올해 총선이 둘 다 등장합니다. 검찰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총선 후보 추천과 관련해 명태균 씨에게 돈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명 씨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하며 공천 과정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입니다. 명 씨는 김 여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을 아직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본 사람이 나, 김영선, 이준석, 천하람 너희밖에 없고요. 갖고 있는 사람 접니다. 아직도 갖고 있고요. 검찰은 명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명 씨 휴대전화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새로 바꾼 사실상 깡통폰이었다고 했습니다. 명 씨도 취재진에 압수수색 당일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고 했습니다. 압수수색 받아가고 전화기 지금 찾았어요. 전화기를 찾았다고. 명 씨가 휴대전화가 여러 대다 다른 데 자료를 옮겨뒀다는 말들도 있어 검찰이 김 여사 텔레그램을 확보했는지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은 회계 책임자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 때문에 김 여사와 싸웠다. 내가 대통령과 여사에게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대화 녹음도 확보한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당선된 직후인 2022년 8월 회계 책임자를 통해 명 씨에게 500만 원 현금이 건너간 것을 시작으로 총선 4개월 전인 2023년 1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명 씨에게 총 9,031만 6천 원이 넘어간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도 검토했지만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에 마무리하지 못하면 덤터기를 쓸 수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에 대한 공격을 사주한 것으로 드러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에 대해 당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배후가 누구인지 따져보겠다며 한동훈 대표가 반격을 시도한 걸로 해석되는데요. 한 대표가 감찰을 지시하자마자 김 전 행정관은 즉각 탈당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을 향해 국민과 당원들이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며 공개 비판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행정관에 대한 당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이 통화 당시 당원이었던 만큼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 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공격을 사주한 건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통화의 경위와 배후 여부 등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당대표 후보가 될 수 있는 분에게 좌파 언론에 사죄를 해서 비판이나 공격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해당 행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친한계 인사들은 국가 간 관계였으면 이적 행위다. 김 전 행정관의 단독 범행인지 조직적 배후가 있는 건지 따져봐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이 김대남 씨는 진영을 팔아먹었어요. 감찰 지시가 알려진 직후 김 전 행정관은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탈당과 무관하게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김 전 행정관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친윤계에선 감찰 지시는 배후가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며 또 다른 당정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재명 대표 판결 시기 이슈 전환, 탄핵을 위한 김 여사 의혹 부풀리기, 윤한 갈등 증폭용이라며 휘둘려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선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이번 논란이 자칫 여권 분열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김 전 선임 행정관의 탈당으로 당내 감찰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풀어야 할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서울의 소리에 전한 내밀한 당내 정보는 어떻게 흘러간 건지,
이후 고액연봉의 준공공기관 상근감사에는 어떻게 임명된 건지. 그 끝엔 결국 배후가 과연 누구냐는 하나의 질문이 남는데요. 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안에서도 거셉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김대남 대통령실 전 선임 행정관이 서울의 소리에 전달한 의혹은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의도연구원을 통해 자신의 대권 관련 조사를 은밀히 벌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당 내에서는 조사를 수행했다는 여의도연구원 그리고 총선 참패 이후 당 내부를 조사한 총선 백서특위를 제외하면 사실 여부조차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전화를 끊은 뒤 자정이 다 된 시각 다시 전화할 정도로 보안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은밀히 전화할 테니까. 예, 형님. 지금 이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친한동훈계는 김 전 행정관이 어떤 경로로 이 같은 조사 내용을 얻게 됐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 얘기가 대외 비었거든요. 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게 어떻게 김대남 씨한테 넘어가서. 반면 친윤석열계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언론 보도와 유튜브 방송 등에서 거론돼 이미 정치권에서 돌던 이야기라고 반박합니다. 김 전 행정관이 그 직후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에 임명된 것을 두고는 더 큰 뒷말이 나옵니다. 전당대회 열흘 뒤 서울의 소리와의 통화에서 김 전 행정관은 자신이 골라서 간 자리라고 털어놨습니다. 내가 선택했지 찍어가지고 거기가 좋다는 소식을 내가 딱 괜찮다는 얘기 듣고 왜냐면 딴 데는 2년인데 일단 3년이니까. 대통령실은 김 씨는 실무급 행정관이라며 일련의 발언들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친한동훈계는 비서관도 쉽게 가기 어려운 상근감사를 일선 행정관이 간다는 게 합리적이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당 대변인도 서울보증보험은 청년들이 대기업보다도 가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이라며 우주 방어를 펼치려 해도 논리가 부족하다고 한탄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당내 관심은 김 전 행정관의 뒤에 도대체 누가 있는 것인지에 쏠립니다. 김 전 행정관 측은 애초에 김건희 여사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관계라며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당 내에서는 함량 미달의 무자격자를 공기업 노른자위 보직에 보내줄 정도의 막강한 힘의 실체가 누구냐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우연으로만 생각하기에는 정황이 심상찮다며 서울의 소리 방송을 접한 한 대표도 굉장히 강경한 불쾌감과 의구심을 주변에 토로했다고 전했습니다.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당내 감찰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진상조사와 검경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는 만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다짐해왔던 이란이 결국 이스라엘 본토에 미사일을 대규모로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큰 실수를 했다면서 재보복을 시사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확전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도심의 까만 밤하늘에 미사일과 그 파편들이 떨어집니다. 주택가 인근에서 폭발음이 들리자 겁에 질린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약 1시간 동안 계속된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이스라엘 전 지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되고 이스라엘 시민 수백만 명은 일제히 방공호로 대피했습니다. אזרחים יקרים, לפני זמן קצר שוגרו טילים מאיראן לשטח מדינת ישראל. אתם מתבקשים לגלות ערנות ולפעול בדיוק לפי הנחיות פיקוד העורף. 최근 삐삐와 무전기 폭발에 이어 헤즈볼라 수장 피살 등 연거푸 이스라엘에 굴욕을 당한 이란이 200발가량의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발사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협력해 대다수의 미사일을 요격했다면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피해는 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격이 실패한 공격이라며 다시 보복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איראן עשתה הערב טעות גדולה, והיא תשלם על כך. המשטר באיראן לא מבין את נחישותנו להגן על עצמנו ואת נחישותנו לגמול לאויבינו. 미국 뉴욕타임스는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인 나탄즈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 극단적인 시나리오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미국이 이스라엘의 폭주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 안보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직전에 이스라엘의 경제 중심지 텔아비브에서는 총격 테러도 일어났습니다. 무차별 총기 난사로 최소 7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는데요.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한 전철역에서 총성이 연거푸 울립니다. 총을 든 괴한들이 전철역 인근 시민을 향해 총을 난사했습니다. 텔아비브 남부 야파 지구의 에를리히 역에서 괴한 2명이 총격 테러를 벌였습니다. Two terrorists arrived to this location where they hopped onto a light rail train. On the train, they started opening fire onto civilians. 이 사고로 최소 7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다고 예루살렘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생후 9개월 된 아기의 엄마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상자 중 심각한 상태도 있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ראיתי אנשים שוכבים, סבבה, וניסיתי, לא יכולתי לעשות שום דבר, שכבתי גם מהרצפה, היה ממש המחבל היה לידי. 괴한들은 팔레스타인 국적이며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헤브론 지역 출신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격 테러 배후는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이스라엘 당국은 이번 테러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있기 불과 30분 전에 이뤄진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לא צריך להכיל, אין הסדרים מדיניים, אין דיפלומטיה, צריך לעשות דבר אחד. לקטוש. 총격 사건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란의 미사일 공격까지 시작되면서 현지 주민들은 공포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반 만에 1%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폭등한 채소값이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고 국제유가도 중동 위기가 고조되면서 하룻밤새 3%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물가에 대한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조금씩 내리고는 있지만 배추값 고공행진은 여전합니다. 오늘도 시장에선 배추 세포기 한 망이 35,000원에 팔렸습니다. 포기 배추는 너무 비싸고는 그래서 못 샀어요. 쪽파도 너무 비싸서 이거 그냥 고추 넣고 하려고 고추 한 단 샀어요. 그래도 배추보다는 싸니까 이거라도 담궈야지. 깍두기. 배추는 지금 못 사요. 물을 지금 그래서. 배추값만 오른 게 아닙니다. 지난달 한 개 2,500원에 팔던 알배추는 5,000원이 넘었고 15,000원에 팔던 깻잎 한 박스도 3만 원에 팔립니다. 이렇게 비싼 건 생전 처음이에요. 30년. 배추도 올랐고 오이도 이렇게 뭐 하나에 지금 1,500원 이상 파는 거를 이렇게 생전 처음이고. 지난달 배추값은 1년 전보다 54% 올랐습니다. 상추와 무도 각각 30%, 40% 넘게 올랐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작황이 준 탓인데 전체 채소류 가격은 1년 전보다 평균 11.5%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체 물가 지표는 체감과 다릅니다. 지난달 상승률이 1.6%를 기록했는데 1%대 상승률은 3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류 가격이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공격을 감행하자 국제유가는 하룻밤새 3.5%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중동발 위기가 물가 안정세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1%대 물가 상승률을 토대로 다음 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도 나오고 있지만 물가 변동성과 부동산, 가계부채 등이 여전히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나와
진술 맞추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여당은 이 대표 방탄 목적 청문회라며 반발했고 야당은 정적 죽이기, 사건 조작이 드러났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는 시작부터 청문회 사유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 대납 의혹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야당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우리 박 검사를 보복 탄핵, 또 어쩌면은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방해 탄핵, 또 방탄 탄핵 아닙니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의혹을 확인해보기 위한 절차라며 동의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런 청문회를 왜 하냐라고 불만을 가지신 분들은 굳이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1심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증인으로 나와 허위 진술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체포된 이후 사건 방향이 돌연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수백 회 가깝게 검찰에 불려나가서 조사받던 내용이 거의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였습니다. 쌍방울 김 전 회장 등과 서로 허위 진술을 맞추는 진술 세미나가 있었고 편의 제공이 뒤따랐다고 했습니다. 서로 교정을 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뭐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키고. 민주당은 검찰의 사건 조작이 드러났다며 성토했고 증거 조작이나 증인 회유도 서슴지 않고 또 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이 정치 검찰의 사명이다. 국민의힘은 증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증인 채택도 편파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사나 해야 할 일을 국회에서 해야 합니까? 저는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당사자인 박 검사는 해외 연수차, 영국에 체류 중으로 청문회에 불출석했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주요 증인들 역시 나오지 않았는데 야당은 이들을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재임 기간 1년을 넘었지만 직원들과 접촉을 꺼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독 어느 간부급 직원과는 꾸준히 만나며 현안을 논의했다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원들은 올해 아무도 승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설립 이후 해마다 한두 차례씩 단행됐던 승급 인사 소식이 없는 겁니다. 재임 1년이 넘었는데도 류희림 위원장은 전임자들과 달리 부서별 상견례를 겸한 식사도 거의 하지 않는 등 직원들과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밥은커녕 직원들 마주치는 게 두려워서 그런지 요즘도 화물 엘리베이터로 이동을 하고요. 직원들이 본인을 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여기고 보복하기 위해서 인사를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반면 류 위원장이 비교적 자주 만나는 간부 직원이 있습니다. MBC가 확보한 류 위원장의 업무 추진비 내역서. 지난해 9월 중순 류 위원장의 점심 식사 9번 중 박종현 현 방심위 감사실장이 4번 참석한 걸로 돼 있습니다. 당시 그는 사무총장 직무대행 신분이었습니다. 류 위원장의 가족 지인들이 비판 언론을 겨냥한 민원을 집중적으로 내던 시점입니다. 민원사주 의혹 취재가 시작되자 문제의 민원인들 다수가 방심위에 항의했던 지난해 12월 21일에 이어 보도 직후 류 위원장이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중대 범죄라며 특별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닷새 뒤에도 류 위원장은 박 실장과 점심을 함께했습니다. 사용 목적엔 모두 위원회 주요 현안론이라고 적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11개월간 박 실장과 류 위원장의 오찬 회동은 기록된 것만 19차례. 국민권익위가 방심위로 돌려보낸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조사도 박 실장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감사실장을 꾸준히 철저하게 관리해온 류희림 씨의 용병술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과 감사실장이 사실상 한 몸이다 보니 현재 진행 중인 류희림 씨의 이해충돌 혐의 조사에서도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위를 이용한 방심위 업무방해 혐의로
류 위원장을 오늘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어제 국군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이 나오고 오늘 북한이 또 쓰레기 풍선을 날렸습니다. 출근 시간 서울 등 수도권 상공에서 풍선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줄을 이었는데요. 특히 서울 도심 곳곳에 풍선이 떨어지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상공에 하얀 점처럼 보이는 풍선이 떠 있습니다. 북한이 보낸 대남 쓰레기 풍선입니다. 출근 시간과 겹치면서 MBC에도 풍선을 봤다는 제보가 빗발쳤습니다. 제가 사진 찍은 거 이후에 뒤로 한 5개에서 6개 정도 더 날아갔었어요. 합참은 북한이 150여 개의 풍선을 띄웠고 서울과 경기 지역에 60여 개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 항공기 이착륙도 잠시 중단됐습니다. 인천 부평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곳 운동장에 페트병 등 쓰레기가 담긴 풍선이 떨어지면서 오전에 예정됐던 운동회가 1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이번 풍선은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말부터 시작된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는 이번이 23번째. 그동안 큰 위험은 없었다고 해도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반짝이는 게 떨어졌잖아요. 그냥 뭐 종이거나 이런 무해한 거면 상관없을 텐데 이게 오물이거나 사람들한테 안 좋은 물질일 수도 있잖아요. 대북 전단에 대한 맞대응으로 시작됐지만 북한의 주요 도발 수단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종의 건 바이 건이 아니라 그냥 일상화된 형식으로 계속적으로 쓰레기 풍선을 통해서 괴롭혀주겠다. 이런 것이 최근의 패턴이거든요. 문제는 이로 인한 일상의 피해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쓰레기 풍선을 촉발한 대북 전단에 대해 현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이 날아들던 지난 8월과 9월에도 탈북 단체들은 확인된 것만 최소 3차례 이상 대북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전단 살포 실태를 언론 보도를 보고 파악하고 있다며 7월부터는 집계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군 당국은 군사적 조치까지 경고했지만 쓰레기 풍선의 무력 사용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보니 남북이 관계 개선으로 방향을 틀기 전에는 마땅한 대응 방법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정부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선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지만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인데요. 축구협회는 반박 입장을 내며 맞섰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지난 7월부터 2달간 감사를 진행한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 사퇴 이후 감독 선임 작업을 맡게 된 이임생 기술이사가 최종 후보 추천을 할 권한이 없음에도 전력강화위원들의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홍명보 감독을 최종 후보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정혜성 위원장이 추천한 부분에 따라서 협회에서 협상을 진행해서 감독을 선임했으면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임생 이사의 경우에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홍명보 감독 면접 방식도 문제였습니다. 2명의 외국인 지도자는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기록까지 남겨놓았지만 홍 감독과는 특별한 절차 없이 사실상 요청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홍 감독을 이사회 서면 결의로 선임한 절차에 대해서도 이미 감독을 내정 발표한 후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홍 감독과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국민의 여론과 또 상식과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임 클린스만 감독을 뽑을 때 정몽규 회장이 최종 후보자 2명에 대해 직접 면접을 보고 이사회 선임 절차를 밟지 않는 등 규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회장의 직무 범위와 전력강화위원회 역할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감사였다고 반박하며 이사회 승인 관행 등 일부 미비한 점은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가 문체부 감사에 대해 사실상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선 가운데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 등 임원들에 대한 처분 사항을 포함한 최종 감사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어제 처음으로 서울대 의대가 승인하자 교육부가 오늘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의료계는 대학의 자율적인 학사 운영이자 정당한 절차에 대한 협박성 조치라며 감사를 철회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대 대학본부 교무처, 교육부 감사단 10여 명이 파견됐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혹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실 건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그간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이른바 동맹 휴학은 승인하지 말라고 전국 의대에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서울대 의대가 소속 학부생들의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사실이 알려지자 하루 만에 현지 감사에 착수한 겁니다. 교육부 감사단은 휴학 처리 관련 학칙과 절차, 진행 과정 등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감사한다는 방침이라며 현지 감사에 나가는 인원과 시간 등을 이례적으로 기자들에게 미리 알렸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 대응에 나서는 건 내년도 의대 강의실이 콩나물시루가 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현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나 유급이 현실화하면 증원된 신입생들까지 겹쳐 교육 여건이 크게 열악해진다는 겁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은 9월이었습니다. 9월에 아이들이 안 돌아오면 정말 어떻게 그 고려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는 11월을 넘기지 않으면 된다는 교육부 당국자의 언급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들은 이미 늦었다는 판단입니다. 5개월을 수업을 매일 한다고 해도 의대의 1년 수업을 할 수는 없고요. 의대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에 대해서 벌을 내리듯이 감사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어처구니 없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의사협회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 5개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오히려 교육과정 이수가 안 된 상태에서 진급시키는 대학을 감사하고 징계하는 게 상식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휴학 승인이 다른 의대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의료계는 2025년도 의대 증원부터 논의하지 않으면 의사 인력 추계 기구에 불참한다고 밝혀 의정 갈등의 수위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강원도의 한 유명 캠핑장이 전기를 몰래 훔쳐 쓰다 적발됐습니다. 야영객들에게는 따로 전기료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인근 군부대의 전기를 끌어다 쓰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마을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입니다. 숙박을 하기 위해 캠핑카들이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인근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는데 많게는 차량을 150대까지 세워둘 수 있습니다. 전기 캠핑카가 들어오고 하루에 50대씩 들어오고 전기하는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캠핑장에는 최근 한 달 전기료는 25만 원 정도, 규모에 비해 다른 캠핑장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 전기가 그런 금액밖에 나오지 않나 하는 게 굉장히 처음에는 의심이 갔었어요. 알고 봤더니 마을회가 인근 군부대 전기를 몰래 빼쓰고 있었습니다. 캠핑장 주변에는 보시는 것처럼 군대에서 사용하는 조명시설이 해변을 따라 곳곳에 있습니다. 해양 경계 등을 밝히는 데 쓰는 전기 배전함에 전깃줄을 연결해 훔쳤던 겁니다. 캠핑장은 그동안 야영객들에게는 하루 10,000원씩 전기료를 받아왔습니다. 군부대 시설물이니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했으면 저희들은 바로 먹다 이거죠. 그 표기를 안 해놨다는 거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군부대는 마을 이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기는 제물로 간주되어 범행 경위와 사용 기간 등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6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마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금액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택시 호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에 700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플랫폼에 가입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일반 호출을 경쟁사 가맹택시가 받을 수 없게 이른바 불법 콜 차단을 한 건데요. 카카오는 부당한 제재라면서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과 인천, 제주 등에서 택시 3,000대가 소속된 법인을 운영 중인 A씨. 지난 21년 11월부터 갑자기 소속 일부 기사들의 수입이 뚝 떨어졌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손님의 호출을 막는 이른바 콜 차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당시 택시기사들의 월 수입은 콜 차단 전과 후에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카카오가 콜을 차단시키니까 하루에 매출이 10만 원도 못 찍었던 거죠. 심지어 반토막 이상도 더 났죠. 이 같은 콜 차단은 카카오가 2019년 일반 호출보다 배차가 더 빠른 카카오티 블루라는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카카오는 우티, 타다, 반반, 마카롱 4개 경쟁 가맹 사업자에게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제휴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영업 비밀 제공을 요구한 겁니다. 제휴를 안 하면 해당 업체 소속의 택시기사들에게 기존의 일반 호출을 차단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일반 호출 시장에서 96%라는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던 지위를 이용한 겁니다. 난리가 났죠. 뭐 회사 대표한테 찾아와서 당장 우티 가맹 계약 해지해라. 이거 안 되면 회사 그만두고 가겠다. 이후 카카오 모빌리티는 가맹 시장 점유율을 2020년 51%에서 2년 만에 79%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카카오 측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내비게이션에서 제공하는 수준으로 영업 비밀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해에는 자사기사들에게 이른바 콜 몰아주기로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스포츠 사상 첫 1000만 관중을 달성한 프로야구가 오늘부터 가을 야구에 돌입했습니다. 팬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잠실 야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경기 시작 2시간 전, 입장 시간에 맞춰 팬들이 하나둘 입장합니다. 정규리그에서 경기당 15,000명의 구름 관중이 몰려 1,088만 명의 관중 신기록을 세운 야구 열기는 와일드카드 결정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경기 전에 일찌감치 2만 3천여 좌석이 모두 매진됐는데 맞대결을 펼치는 KT와 두산 팬뿐 아니라 다른 팀 팬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전날에 비해 5도가량 기온이 내려가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에 담요를 두르고 두꺼운 겉옷을 들고 온 팬들도 많았습니다. 애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애기는 뭐 야구장 오면 얘도 땀 많이 나서 하나 둘 셋 화이팅! 맞대결을 펼칠 양팀 팬들의 응원전도 빠질 수 없죠. 가을에 강한 미라클 두산이기 때문에 KT가 아무리 기세가 좋다 해도 두산이 쉽게 이길 것 같습니다. 미라클 두산 화이팅! 타이브레이크도 2번이나 이겼고 이번에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KT 위즈 화이팅! 올 시즌 유독 뜨거운 야구 열기, 박진감 넘치는 경기 기대해봐도 좋겠죠? 네,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에선 5위 팀 KT가 먼저 기세를 올렸는데요. 다승 1위인 두산의 선발 곽빈을 두들기며 2회 강판시켰습니다. 현재 상황 이명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5위 결정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KT의 기세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두산 에이스 곽빈을 상대로 4타자 연속 안타를 치며 시작하자마자 석점을 먼저 뽑았습니다. 다승 1위 곽빈은 포스트시즌 무승의 징크스를 오늘도 깨지 못했습니다. 이후 투아웃 2, 3루에서 배정대의 적시타로 한 점을 더 내줬고 두산 중견수 정수빈의 정확한 홈송구에 2루 주자 오재일이 홈에서 잡히고 나서야 길었던 1회 초가 끝났습니다. 1회 말 노아웃 1, 2루의 득점 찬스마저 살리지 못한 두산은 곽빈이 2회 선두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자 외국인 투수 발라조빅을 조기 투입하는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발라조빅이 강속구로 연속 삼진을 잡아내며 벤치의 기대에 부응했지만 큰 경기에 강한 KT 선발 쿠에바스도 2회 세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잡아내는 위력투를 펼쳤고 중심 타자들을 잇따라 삼진으로 잡아내며 5회까지 무실점으로 역투하고 있습니다. 발라조빅이 5회까지 던지고 교체된 가운데 6회 말 현재 4대 0으로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대로 KT가 승리하면 내일 오후 2시 2차전이 개최됩니다. 두산이 경기를 뒤집을 경우 곧바로 준 플레이오프에 올라 오는 5일 3위 LG와 1차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네, 오늘 프로야구 와일드카드 결정전의 시구자는 걸그룹 뉴진스의 민지 씨였는데요. 투구 솜씨가 좋은 것 같은데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엊그제까지 반팔을 입었던 것 같은데 하루 만에 거리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서울의 모습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11.6도까지 떨어지면서 시민들도 도톰한 외투를 꺼내 입은 모습인데요. 특히 설악산의 아침 기온은 0도, 또 체감 온도는 영하 6.7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개천절인 내일도 보온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대관령의 아침 기온이 4도, 파주 7도, 서울이 12도로 10월 중순에 해당하는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에 경상권과 제주를 시작으로 오전부터는 경기 남부를 비롯한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부산 등 경상권 해안에 최고 60mm 안팎이 되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편 18호 태풍 끄라토는 내일 오전 타이완에 상륙하겠습니다. 주말쯤 열대저압으로 약화된 뒤 저기압으로 완전히 소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태풍 수증기 때문에 이번 주말 남부지방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전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대구 19도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지키고 보호하려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건 무엇일까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직을 던지고 정치판에 뛰어들 때도 그 이후에도 대통령 스스로는 늘상 수호하려는 건 헌법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헌법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